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네. 근데, 지난주 강의 못 들으신 분은, 오늘 가셔서 바로 지난주 강의 OT에서부터 3강밖에 안 만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만들어두면, 너무 많이 나가면, 새로 오신 분들이 못 들을까봐 질려가지고. 짧게 만들어놨으니까 들으시고 오늘 강의 이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번 강의를 안 들었다고 해서 오늘 강의를 못 듣는 건 아니에요. 또 지난번 강의를 그렇다고 또 들었다고 다 오늘 강의를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잘 알아듣는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고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진도는 늦게 오신 분은 여기 찾아서 오시면 되고요. 오늘 진도는 이제 일단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할 건데 제가 이 제목을 첫 페이지에요. 민법상 불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보면 예를 들면 파는 사람 매도인과 사는 사람 매수인이 어떤 물건 X라는 것을 매매를 했다 그랬을 때 가능해야 되겠죠. 이행해 주는 게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거 불가능 줄여서 불능이라고 한다. 민법은 이미 옛날부터 줄임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 우리가 줄임말 많이 쓰죠. 근데 불능이라고 한다고. 불가능 아니고 불가능이라고 해도 되는데 법률은 줄여서 불능이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면 요게 이제 X가 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동산인데 건물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능을 나눠서 요게 계약을 오늘 10시에 했는데 만약에 7시에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계약한 시점에서 보면 그 시간상 봐보면 3시간 전에 이미 불이 나버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약할 때부터 불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 얘기를 공부를 했는데 계약은 먼저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효력 요건을 갖추면 보통은 우리 계약이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될 일이 없지. 대부분 유효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말씀드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집에 애가 엄마한테 말도 않고 그냥 게임기를 사버렸어. 그러면 그 계약이 일단 유효지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 계약할 때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처음부터 요거를 소급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참 완전 처음 공부하시죠? 네, 얼굴이 나 완전 민법 처음 들어요. 지금 이런 얼굴이에요. 그런데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인문 강의 이제 OT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법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공부했을 때가 있죠. 근데 처음 공부했을 때 그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그 책을 보면 와 이건 내 체질이야 다 알았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계속 봄으로써 알게 된다. 제가 공부하는 것도 마치 친구 사귀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친구 처음부터 다 하냐고요. 그냥 걔가 나랑 좀 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계속 만나면서
친해지고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민법도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급하게는 먹지 말고 좀 자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단 계약이 무효란 얘기는 뭐는 한 것이다? 성립은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1단계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효력을 따진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성립이 안 된 거야. 불성립이다. 그러면 아예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불성립 끝이지 유효, 무효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아셨죠? 네. 그런데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이제 무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무효라는 것은 최소한 뭐 한 거다? 계약은 성립한 것이다.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합의가 됐다라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계약이 성립하는데 합의가 있으면 된다 그랬죠. 계약서까지 필요하다고요? 필요 없다고요? 계약서 필요 없다고. 시장에서 고등어 사는 거 생각하시면 제일 쉽다고. 일단 부동산만 생각하면 계약서 안 쓴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가 일단 일반적인 거야. 부동산 거래는 이 동네에서 1년에 몇 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뭐 마트에서 고기 사고 아니면 무슨 고등어 사고 또는 여러분들이 뭐 필요로 한 식자재 사고 또 편의점 가서 뭐 커피 사고 아니면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사고 이런 것들은 한 달에 그래도 한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더 일반적이라고. 그때 계약서를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계약서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근데 합의가 되면 계약이 된 것이라고. 계약서가 필요 없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는데 뭐다?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을은 이 가옥을 사려고 했는데 뭐야 10시에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하는 순간 어떤 게 들어가요? 계약하는 순간 계약금 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주는데도 돈 들어가잖아요. 돈이 왜 들어가요? 이자 생기잖아요. 돈 빌리면 이자. 내 돈을 뽑았어도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자가 떨어지는 거니까 손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했어요? 이거 살려고 이 사람 발품 얼마나 팔았냐고요. 임장 얼마나 많이 갔냐고. 그러니까 시간 들여, 돈 들여, 또 뭐 기회비용 날려 이런 돈이 들어갔어.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 갑이 그런 걸 알았거나 이게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만약에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걸 몰랐어. 선의 무과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너 책임져 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용어 정리. 오늘은 또 초보가 좀 많이 계시니까 초보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들어봤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실을 법에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의라고 한다. 선의, 악이. 근데 이게 사실 한문으로는 선의는 이 착할 선자를 써. 그리고 뜨의 이자를 써. 그냥 읽으면 착한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악의는 이렇게 쓰죠. 나쁜 악자를 써. 그리고 뜨의 이자를 써. 나쁜 뜻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선의는 뭐다?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악의는 아는 거. 됐죠?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어떤 사실을 알고서도 뭔가 하네?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모르고 한 건 그래도 좀 착한 거야. 선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 선의에 대해서 요게
선의인데 과실 없이 몰랐어. 그러면 무과실이라고 한다. 근데 선의인데 모르긴 몰랐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요거를 좀 용어 정리를 좀 하자면, 아기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알았다. 그런데 선인데 과실이 있는 것은 뭐냐?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 잘 바뀌는지 딴짓 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이제 AI가 다 운전해주면 우리가 할 일이 없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방 주시 잘하고 딴짓 안 하고, 혹시 뭔가 이 사람이 지나가는지 신호가 바뀌는지 잘 보고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진짜 급한 게 있어. 근데 막 전화가 오네. 급한 전화를 받을 게 있어. 근데 그 전화를 받으려고 뭔가 이 터치하는 순간에 신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호가 바뀐 걸 모르고 밀고 가서 사고가 나버렸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선인데 뭐가 있는 것이라고?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아무리 바쁜 전화 있어도 운전 중에는 전화 받으면 안 되지.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전화를 안 받았으면 신호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다?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알고도 그랬어. 그러면 악인 거지. 형법에서는 그런 걸 고의라고 그래요. 고의. 근데 여기는 악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봐보면, 책에 맨 위에 그 조문이 있어. 참고로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자면, 제535조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제 요거 한 가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조문 읽는 법 535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사실 일반적으로 535조 그러면 법조문이 535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자를 붙여둔 것은 이게 순서야. 535번째 조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민법이 제1조에서부터 사실 제일 끝에 조문은 1118조인데 그 중에 몇 번째? 535번째 조문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을 만들 때 이랬었고, 지금 현재는 중간에 요즘은 별로 많지는 않기는 하지만 버스에 옛날에 다시 2번, 다시 3번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중간에 예를 들면 17조 2, 17조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세상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법을 좀 넣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2번, 다시 3번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뜻이다. 그리고 거기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항으로 읽어요. 항으로 읽어서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는다. 정확하게는 이제 제자를 넣어서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는데, 요즘 세상이 바쁘잖아요. 이제 바쁘니까 다 빼버리고 535조 1항, 2항 이렇게 읽어도 돼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읽어요. 됐죠? 네, 그래서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535조 1항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불능이 이미 불능인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한다?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했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갑이 이제 이런 사람인 거야. 알았거나 뭐 했어? 알 수 있었어. 알고도 계약을 했거나 이미 그 집이 불이 나버렸는데 불이 난 집이라는 걸 알고도 계약을 했거나 몰랐지만 그래도 좀 확인해보고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있는지? 근데 그런 확인을 해보지 않은 바람에 몰랐어. 그게 뭐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을 바꾸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것을 말을 바꾸면
이제 악의 또는 과실이야. 악의 또는 뭐가 있는 것이다? 과실이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악이나 과실인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제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제2항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만약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묻지를 못해,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보면 이제 이거다. 알았다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과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임을 물으려면 뭐 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알 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가는 것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 이렇게 읽는 거라고. 아셨죠? 처음에는 좀 차분하게 이제 한번 요걸 어떻게 읽어가는지 훈련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라고 한다. 됐죠? 아까 근데 지금 요 얘기 이제 제가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 그때는 실례익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1항 끝에 그 얘기가 뭐냐면, 그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융비용, 조사비용 이런 걸 썼어. 그러면 내가 이 계약 유효할 거라고 믿고 쓴 돈 들어간 거 있잖아. 너 배상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걸 실례익 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됐죠?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일 때 이렇게 한다. 네, 이제 나중에 시험용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야. 우리 이게 예를 들면 집인데 집에서 불이 나면 거기 다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죠. 근데 보호자는 어디 가야 돼? 원무과에 가야 되죠. 원무과에 가서 결제를 해줘야 우리 가족을 치료를 해주지. 원무과 문제가 생긴다. 이해됐죠?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뒤에 불이 나버렸어. 이런 것은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말한다. 후발적 불능이라는 얘기는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발생한 거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에 했으면 그렇고 그 후에 했으면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인 거지. 됐죠? 근데 후발적 불능 가지고는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그냥 유효다. 참 요것들은 너무 막 막 써놓고 싶겠지만 이게 합격 노트라고 강의 노트가 나올 거예요. 강의 노트가 나올 거니까 조금 참으시고 우선은 그냥 이 설명을 잘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후발적 불능일 때 그때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효라는 건 계약이 성립하고 뭐다?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다. 됐죠? 효력이 있다. 있을 유자를 써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건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그렇게 되는데 집이 전부 다 타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일부 불능일 때가 있어. 그러면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매매편에 가셔서 공부를 좀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다 공부하려면 너무 머리 아파. 좀 짜증나. 그러니까 나중에 좀 하자고요. 그런데 후발적 불능에서 후발적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귀책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자면 이제 일단 채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써놨네. 그런데 사실 봐보세요.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
매도인 갑과 파는 사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X를 10억에 매매를 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X를 주는 측면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인 게 맞죠. 그리고 매수인이 채권자인 거 맞죠. 그런데 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반대로 매수인이 채무자, 줄 사람이 채무자인 거죠. 매도인이 채권자.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우리가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 맞잖아요. 근데 또 우리 부모님한테는 우리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X를 보면 이 사람이 채무자, 채권자. 대금 10억을 기준으로 하자면 매수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권자. 근데 이제 이 불능 파트에서는 불능이 된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 X가 불능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 돈은 불능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능이 나오면 매매에서는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됐죠? 그런데 귀책사유란 말은 뭐냐면 그 매도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귀속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뭐로 따지느냐?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고의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 거고 과실은 실수를 한 거죠. 과실은 실수. 이렇게 되는데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와 없는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있을 때는 이게 채무불량으로서 이행불능이 되고 그때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공부를 할 거야. 이따가. 그 다음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뭔지는 바로 이어서 공부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있는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제목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달아봤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예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요거 엑스펜션 매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계약할 때 이미 원시적 불능으로서 불이 나버린 거야. 이미 불난 집을 계약을 했어. 펜션을 계약했어.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다. 그럴 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원무과라고. 불이 나면 보호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원무과에 간다고.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성립했다고. 성립해야 무효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다 써놨는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성립해야 유효 문제가 생기는 유효 무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불성립이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되려면 이 사람 매도인 이 사람은 그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되죠. 요거를 말을 바꾸면 뭐라고요? 악이거나 이게 이 사람이 선인데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과실이 있다는 얘기는 선의를 전제를 한 거야. 모르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는데 이 사람한테 과실이 있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 뭐 해야 돼? 선이 무과실해야 돼. 됐죠? 이제 이걸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에 대해서 이걸 이제 상선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제 약속이에요. 앞으로는 상선무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을 요한다. 그런 말이다. 이제 저랑 공부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선이 무과실일 때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쌤쌤이잖아요.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그걸 아까 우리 535도 2항에서 써놨다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되는데 이때 어떤 배상을 하느냐? 실내익 배상을 한다고.
실내이익 배상을 한다. 조사비용, 대출이자. 그런데 이행이익 한도에서 거기 535조 1항 다시 한번 봐보세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불능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거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알았거나에서 알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알 수 있었을 자에서 수에다 동그라미를 칩니다. 알수. 그래서 매도인 갑이 알수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치기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것을 신뢰이익, 믿은 게 신뢰잖아요. 신뢰이익에 배상을 한다. 계약이 유효할 것으로 믿고 이런 걸 썼어. 조사비용, 대출이자 이런 걸 썼어. 근데 그걸 날렸네? 그러면 그게 손해잖아.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이익 배상을 해야 돼.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걸 이행이익 한도라고 한다. 여기다 써둡니다. 거기다가 이행이익 한도. 뭐냐면 계약이 유효이면, 계약을 했는데 유효면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지 되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해서 생기는 손해를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부른다. 이행이익의 손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전매 차익 같은 거야. 만약에 을이 X를 사서 전매했더니 2억을 벌었어. 그런 게 전매 차익이죠. 근데 계약이 유효했으면 내가 그걸 사서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행이익 한도다. 이행이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실내이익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데 3천만 원이 들어갔어. 그런데 이행이익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 한다고? 3천만 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행이익이 전매차익 같은 게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아무리 실내이익의 손해가 3천일지라도 어디까지만? 2천까지만 한다. 라는 뜻이라고 그 말이. 됐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알수. 거기는 세 번 해둡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둡니다. 요거 세모는 이제 동그라미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뭔 말이에요? 그 밑에 딱 써두면 상선무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뜻이라고. 그걸 반대로 읽으면 뭐라고요?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에 대해 그런 뜻이다. 상선무일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관련해서 다른 경우에도 이게 확대 적용을 하자는 논의가 막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다른 데는 확대 적용을 하지 않는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됐던 사건은 예전에 모 대학에서 직원 채용 공고를 냈어요. 직원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성적 우수자들을 합격을 시킨 거잖아요. 합격시켰는데 나중에 그중에 이제 최상위 그룹들은 바로 뽑았었는데 다른 직원들한테는 야 좀만 기다려. 우리가 순차로 뽑았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야 우리 구조조정에 대해서 너 자리 없어. 딴 데 알아봐. 라고 했대.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우리 계약하려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지. 아니 우리 뭐랑 똑같은 거냐 그러면 우리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지만 시장에서 실컷 가서 물어봐 놓고 안 살 수도 있죠. 특히 여자분들이 뭐 옷 고르고 막 이럴 때 진짜 여자들은 못 따라다녀. 남자들은 따라다니기 힘듭니다. 실컷 물어봐 놓고 안 사. 이제 사장님들은 하도 많이 당해봐서 이제 안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합격 통지까지 해놓고 야, 딴 데 알아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라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뭐로 간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간다. 계약 체결상 과실 문제가 아니라고. 계약 체결상 과실은 뭐라고요? 원무과에서만 나오는 거야. 원무과에서만. 됐죠?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일 때만. 근데 이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고, 다만 손해는 이 손해배상은 실내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한다. 실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아무리 실내 손해를 배상할지라도 우리 이제 계약할 때 이제 아까 그 채용 공고 말고 다른 걸로 봐서 계약하려면 입찰할 때 뭐 제안서도 내고 견적서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안서나 견적서 만들 때도 힘쓰지 않아요? 작성 비용이 들어가. 아니면 최소한 잉크 값이라도 들어가. 종이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고도 들어가. 이런 것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이건 좀 심하잖아요. 이런 건 계약이 안 돼도 어쨌거나 원래부터 쓰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제안서나 견적서 냈을 때 계약이 꼭 되라는 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됐죠? 일단 여기를 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35도 조문은 받고 그 밑에 2번의 적용 범위 끝에 가시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두 번째 줄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무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서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동그라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동그라미를 할 일이고 네 번째 줄을 가시면 민법 제535조를 준용하여 계약 체결상 과실 세모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왜 계약 체결상 과실로는 안 간다고요? 이게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해야 된다고. 최소한 계약이 성립했는데 뭐 해야 돼? 무효일 때 그렇게 간다니까? 근데 아예 성립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무효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도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번에 계약 체결상 과실의 요건 그랬는데 1번 첫 번째 줄에 원의 동그라미 무의 동그라미 원무일 때 생기는 것인 거죠. 원무과니까. 근데 그 밑에 원시적 일부 불능 동그라미 담보책임 동그라미 담보책임 요 얘기는 나중에 매매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그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시면 요 판례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요 얘기가 첫 번째 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내가 예를 들면 땅을 샀는데 1000평이다라고 샀는데 995평밖에 안 돼. 5평이 빠져. 이럴 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는 그 밑에 줄 대금감액청구권 동그라미 대금감액청구권 그 옆에다가 담보책임이라고 써놓겠습니다. 574조, 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이 담보책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야지 그 밑에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세모, 계약 체결상 과실 세모 그렇게 갈 것이 아니다. 자 이제 봤습니다. 앞에는 동그라미 했고 밑에는 세모를 2개 했어요. 네. 그렇게 갈 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였다면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알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알았거나 해서 알 동그라미 알 수에서 수 동그라미. 그런데 3번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에 대해 상선무 동그라미 그럴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3번의 효과에서 두 번째 줄 실내익 배상을 해야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성립하면
실내익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섯 번째 줄 끝에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전매 차익보다 더 많을 수는 없어. 이런 뜻이다. 그리고 4번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데 그 내용은 쭉 써놨고 판례에 가시면 A번에 맨 마지막 A번 맨 마지막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동그라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불법행위가 됐을 때 손해배상은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실내 손해에 한정된다. 실내 손해를 배상하는 거야.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거기 마지막에 가면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세모. 제안서나 견적서 작성 비용까지 달라고 할 것은 아니야. 그건 뭐냐면 그 위에 보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다. 그 말은 계약 안 돼도 어쨌거나 그런 건 썼을 거잖아. 그런 것까지 배상 청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받고요. 넘어가서 우리 일단 여기는 어디로 갈 거냐면 중간에 건너뛰어서 427페이지 위험부담으로 가겠습니다. 위험부담하고 다음 시간에 동시행위 항변권 앞에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위험부담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로 봐보자고요. 우리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펜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대금 10억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이런 매매 계약 같은 것을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기브하고 테이크하는 거야. 을 입장에서는 대금 10억을 기브하고 테이크하는 거야. 지난주 수업을 안 들으셨으니까 우리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카드를 기브하니까 커피를 테이크 아웃 할 수 있죠. 그런 걸 쌍무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쌍무계약이다. 이런 계약에서 쌍무계약인데 아까 이제 우리 불능을 정리한 걸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불능이면 원무과 문제라고. 근데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됐어. 그게 후발적 불능인 거죠. 뭐라고? 후발적 불능. 그런데 요게 대금은 불능이 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펜션이 뭐 불이 나거나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어. 아니면 지진으로 무너져 버렸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같으면 쓰나미가 쓸고 가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런 걸 자연재해라고 하죠. 자연재해는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매도인의 잘못도 아니고 매수인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니 천대지변이 무슨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건가? 하긴 옛날 옛적에는 하여간 뭐 비가 안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왕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랬다고 그랬지만 하여간 지금은 그런 거 안 통한다. 둘 다 아무 잘못이 없어.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아니면 뭐 수형이 되거나 또는 제3자가 방화를 해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이게 날아가 버리면 그 날아간 것 자체는 위험이다라고 말한다. 근데 이제 위험 부담은 뭐냐면 결국 X가 날아가면 뭐가 날아가요? 대금 10억이 날아가잖아요. 돈 10억이 날아갈 거죠. 10억짜리가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걸 누가 날리는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위험 부담이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작게 내가 누구랑 중고차를 하나 사기로 계약을 했어. 아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더니 그 차가 쓸려 내려가 버리거나 아니면 물에 잠겨버렸어. 물에 잠긴 차는 못 타잖아요. 물에 잠겨버렸어. 그러면 불능이 돼버렸잖아요. 차값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줄 거죠.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는 매도인 갑이 이 차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부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테이크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누가 날리는 거야, 결국? 이 사람이 날리는 거네. 그런 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다라고 말한다. 자, X가 날아간 것 자체는 위험이다. 그런데 대금 10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위험부담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후발적 불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제3자의 방화로 수용이 됐어.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이걸 누가 날린다고? 매도인 갑이 날린다고. 됐죠? 그런데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후발적 불링인데 그게 쌍방의 책임 의무 사유로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돈을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결국 매도인이 날린다. 근데 보통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금 줬잖아요. 10억 중에 1억은 이미 준 거잖아요. 그걸 갑이 가져야 돼? 돌려줘야 돼? 아니 기부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부를 못했잖아요. 테이크하면 안 되지.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해줘야 돼.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 돼. 근데 요것도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으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볼펜, 노트, 가방, 핸드폰, 아니면 뭐 자동차, 집,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죠. 왜? 요즘 말로 내돈내산. 아니면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 정당하잖아요. 근데 그 계약이 무효야. 아니면 훔쳐왔어. 주웠어. 그냥 주웠어. 훔쳐왔어. 그러면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않죠. 정당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부당한 거네, 부당한 거. 부당이득이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돌려줘야 돼. 됐죠? 그런데 한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원래 을은 X를 받을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우리 토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지가 수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수용보상금이 나와요. 수용보상금이. 예를 들면 이걸 X를 10억에 샀는데 이걸 10억에 샀는데 이게 만약에 11억의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면 을은 X 대신해서 생긴 이 보상금 청구권 요거를 나한테 넘겨라. 그 보상금을 나한테 줘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대상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대상이란 말은 뭐냐면 X 대신해서 그 대자가 X 대신해서 생긴 X 대신 생긴 보상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은 갚을 상자야. 손해배상할 때 상자도 갚을 상자야. 그러니까 X 대신한 보상금으로 갚아라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을은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 대금 10억을 주고 X 대신해서 생긴 보상금을 나한테 다오. 11억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억 주고 11억 보상금을 나한테 다오. 그래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퉁치고 1억을 받을지라도.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걸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예외적 채권자주의 이렇게 나는데 이건 뭐냐면 매도인 갑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어. 이 사람 잘못은 없어. 그런데 매매 계약을 맺어놓고 너무 좋아 막 그래가지고 춤추면서 맨날 가가지고 둘러보는 거. 아직 저 단금도 안 치르고 등기도 안 넘어왔는데 근데 거기서 담배 피다가 불을 내버렸네. 그런 게 진짜로 있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홍콩에서 막 불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파트 불타버리고 뭐 공사하다가 담배 불 때문에 그렇게 됐다며요. 불이 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을 입장에서는 뭐야? 지가 태웠잖아요. 그러면 갑은 기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네가 태웠으니까 집값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날리는 거야? 채권자가 날리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의 책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쌍방의 책임 없이 불능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등기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잔금 날짜를 6월 20일 이렇게 잡았었어요. 6월 20일이야. 근데 매도인이 6월 20일 날 등기 넘겨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줘도 못 받는 거지. 수령 지체하는 거, 받는 것을 딜레이하는 거야. 잔금 준비를 못해서 줘도 못 받아. 근데 그 사이에 7월 10일 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 버렸어. 아니면 산불나서 타버렸어. 그건 두 사람 잘못은 없잖아요. 그래도 무한 죄가 있어? 수령 지체한 죄가 있네. 받는 걸 지체한 죄가 있죠. 아니 7월 10일이면 매도인 갑 입장에서 보면 이미 6월 20일 날 날짜였기 때문에 그때 등기 넘겨줬으면 좀 그 집이 안 되긴 했지만 나는 그냥 해피까지는 그렇더라도 다행인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 사람이 잔금 준비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때도 어떻게 할 수 있다? X를 주지는 못하지만 대금 10억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보세요. 원래 만약에 갑이 그거 팔았으면 우리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내게 됐어. 안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내게 됐어. 하여간 불능이 돼서 생긴 이익이 있죠. 그런 건 이쪽에다 주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한다. 이익을 상환해야 돼. 요거까지는 잘 안 나오니까 좀 두고 요렇게 간다. 자, 우리 책을 일단 체크를 좀 하고 또 문제는 따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보시면 위험부담 뜻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2번에 채무자 위험부담제의 원칙이라고 해놨는데 537조가 쌍무계약, 쌍무계약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기브앤테이크 계약, 매매계약 같은 걸 쌍무계약이라고 한다고.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X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위에다가 자연재해, 제3자의 방화, 수용 이런 것들을 써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불능이 됐을 때는 기부를 못했으니 테이크할 수 없는 거지. 이행 청구 세모,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맨 끝에 이행 청구하지 못하는 걸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걸 요건에 가시면 1번의 요건에 쌍무계약 동그라미, 그게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그 밑에 줄 후발적 불능 동그라미, 그리고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 동그라미. 둘 다 책임이 없어. 자연재해,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게 그런 것이라고. 그때는 2번에 1번 두 번째 줄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청구세모, 대금 청구 못한다. 그런데 그 밑에 줄 계약금 동그라미, 부당이득 동그라미. 계약금을 이미 받았네. 아니 지금 물건도 못 주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야.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서 반환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 대상청구권. 그게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화재로 인한 보험금 여기다 밑줄 그어봅니다.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금이 나왔어. 화재가 생겨서 거기에 보험에 들어있었는데 보험금이 나왔어. 그러면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동그라미.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도 반대급부를 부담한다. 반대급부 동그라미. 그 말은 뭐냐면 매매대금 10억 주고 보상금 11억 달라 할 수 있는 게 인정된다는 거죠. 거기 판례 보면 토지 수용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인데 그때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동그라미. 야, 받은 수용 보상금 내놔 라고 하거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 동그라미. 아예 아직 돈 받기 전이라면 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세모,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매도인한테 생기고 거기서 나온 돈을 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예외적 채권자주의 이렇게 써놨는데 538조에 보시면 이게 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동그라미 거기다가 이렇게 써보자고요. 매수인이 담배 피다가 화재를 발생시켰어. 아니면 뭐 바베큐 파티 하다가 불 냈네? 불 냈네? 좀 더 재밌게 하면 촛불 파티 하다가 불을 냈네? 근데 그걸 누가 그랬다고요? 매수인이 그랬을 때 매수인이 채권자다. 그때 채무자는 여기서 채무자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은 이행 청구 동그라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의 수령 지체 동그라미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는 2항에서 이익 동그라미 상환 동그라미 거기서 생긴 이익은 상환해줘야 돼 이 말인 거죠. 오른쪽 페이지 보면 거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여기서 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계약금 나가서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 수용되어 재결 수용 그냥 수용의 포인트를 맞추면 돼요. 수용되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매매 계약이 있었으니까 이건 쌍무 계약이죠. 그런데 그 토지가 나중에 수용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링이 됐는데 수용된 것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옳은 걸 찾아봅니다. 기업권, 갑과 을은 특약으로 을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지난주 수업을 안 들으셔서 그래요. 지난주 수업 우리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조문이 있더라도 이것과 다른 약정을 하는 게 다 가능해. 임대차 전까지. 아셨죠? 그러니까 특약을 할 수 있는 거지. 기업권은 맞는 얘기예요. 물론 책에도 써놨습니다. 니은번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아니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지 되죠. 아까 본 것처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수용은 그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이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수용이 돼서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을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고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해달라고 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받은 보상금을 나한테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일단 권리는 누구한테? 수용보상금 청구권은 누구한테 생기는 거야? 갑한테 생기는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받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동시에 의향변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